일단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9%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왔는데 한번 요 실적 발표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좀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원래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일단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 규모도 그렇고 모두 다 사실은 아웃퍼폼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놀라운 것들이 이제 영업이익률인데 영업이익률이 60%가 넘더라고요. 이게 제조업이면서 영업이익률이 그 정도 나온다라는 거는 애플을 제외하면 몇 개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글로벌 수준의 규모의 기업들 중에서 이러면서 일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좀 부러운 면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또 젠스랑 CEO가 발표를 했는데 네. 그것 역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뛰어넘는 280억 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약간 주춤할 것이 아니냐, 약간 수요가 둔화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었지만 지금 사실은 뭐 제일 잘하는 것이 엔비디아 자신이잖아요. 이미 수주받은 물량들이 있는 것이고 생산하고 있는 양의 캐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 있게 2분기 실적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일각에서는 뭐 최근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아마존에서 좀 있으면은 차세대 제품 블랙웨일이 등장을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고성능 칩을 사겠다. 그래서 기존에 계약을 맺었던 이제 호퍼 아키텍처로 만들었던 H100, H200 시리즈들에 대한 계약을 이제 캔슬했다라는 루머가 좀 돌았었는데 뭐 나중에 또 아마존에서 거기다 해명을 했더라고요. 일부 슈퍼컴퓨터에서 블랙웨일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맞지만 대부분의 제품에는 여전히 H100 시리즈, 호퍼 아키텍처의 것들을 본인들이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서 젠슨 CEO 역시도 당분간은 H100 시리즈에 대한 물량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다. 그러면서도 또 한 뉘앙스를 남겼어요. 고객들은 여전히 그 초고성능 B 시리즈에 대한 기대가 높다 보니까 원래는 4분기 정도의 본격적인 양산하는 시즌을 잡고 있었는데 최근에 3분기 정도로 1분기 당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서 역시 현재 메인은 아직까지는 H100 시리즈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고객들의 수요가 가장 많고 그건 사실은 뭐 수요가 넘쳐나는 것 같고요. 뭐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못 파는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블랙웨일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그것이 좀 더 마진이 높을 테니까 아무래도 좀 더 양산 시기를 당기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는 HBM을 납품하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에 사실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이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또 뭐 최근에 또 좋지 않은 소식들도 많이 들리는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그래서 결국에는 상반기에 탄탄하게 기반을 다졌던 그 HBM에서 강자의 위치가 하반기에도 공공연에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 내년까지도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일단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I 시장은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도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1,000 돌파하면서 이거 좀 거품 있는 거 아닌가? 너무 비싼데 지금 사도 되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저도 많은 질문을 받고요. 근데도 또 그 기대감은 있어요. 왜냐면 또 액면 분할 뭐 10분의 그렇죠. 1, 10대 6월 1로 한다고 10일 하니까. 근데 액면 분할은 사실은 이건 사실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10년 전쯤에는 블루칩 기업들의 액면 분할하면 거의 주가가 오르는 게 공식같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근래 몇 년 동안은 그 공식이 딱 들어맞지는 않더라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국내 삼성전자였었죠. 250만 원 돌파하니까 50대 1로 액면 분할을 2018년도 초에 했었는데 4만 원대로 오히려 하락했던 경험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액면 분할이 무조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거꾸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긴 하는데 그럼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같은 약세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원래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 다음에 엔비디아 자체가 원래 바라고 있었던 상승 쪽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엔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치 그 다음에 정말 그 퍼포먼스가 기대를 항상 부응할 수 있을 것이냐 가장 주된 관점일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수주 물량이라든지 고객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신뢰도 등을 봤을 때에 여전히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이제 엊그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액면 분할은 주가 하락보다는 상승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1,000 지금 좀 뭐 어제 9% 정도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1,010가 좀 넘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그럼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들어도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타 방송에서 다른 전문가분이랑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눴어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에 지금의 시가총액의 2배까지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증권사에 나오셨던 다른 게스트 분들도 본인도 중장기적으로 1.5에서 2배 정도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이미
3이거든요. 2조 달러가 넘은 상태인데 여기서 그럼 2배가 되면은 4조, 5조 달러가 되는 건데 가능하냐? 시총 1위가 되는 거네요. 1위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항상 보면은 시총 1위를 치고 올라오는 애들 그 정도 점프와 퀀텀 점프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탑3, 탑5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반짝하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살아난 기업들이 있는 건데 이제 그게 정말 장기적으로 롱런할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분간 굉장히 빠른 고속 성장과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차세대 AI 칩 블랙웰이라는 게 이제 말씀 가운데서 자주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게 그 블랙웰을 기반으로 B100 그 새로운 그 GPU를 또 발표했고요. 일단 이 블랙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B100 이것이 지금 엔비디아에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어떤 그런 제품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엔비디아가 원래는 AI보다는 이제 그래픽 칩셋으로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게임하면은 GPU 그러니까 게임용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였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가 칩셋을 보면 그래픽 전용 칩셋이 1세대, 2세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AI하고는 딱히 관련이 없다 보니까 그쪽은 두 개는 거의 우리도 신경 쓰지 않고 AI에 포커스된 아키텍처 나오기 시작한 거는 이제 우리들이 암페어를 첫 번째로 보는 거죠. 전체로 보면 회사로서는 3세대 아키텍처지만 AI 전용으로 보면 그걸 1세대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 네. 암페어 아키텍처가 이제 A 시리즈로 나오는 제품군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건 사실은 지금보다는 조금 성능도 떨어지고 아직도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라 기억이 많이 남지 않는 아마 제품명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장을 했던 건 이제 호퍼 아키텍처라는 거, 두 번째 아키텍처. 요게 이제 H 시리즈죠. H100, H200 뭐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실 뉴스에서 접했었던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의 이름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GTC 2024에서 발표했던 게 그 차세대인 아키텍처인 블랙웰. 그러니까 블랙웰은 제품명이 아니라 지금 호퍼니 뭐 암페 이런 것들은 아키텍처명이거든요. 일종의 플랫폼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알기로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그 호퍼, 그걸 가지고 모든 그 프로그래머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경쟁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보통 쿠다라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랭귀지 트랜스포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굉장히 저세대도 저도 설계 쪽은 잘 모르고 랭귀지 쪽을 잘 모르지만 일반 시청자를 위해서 아주 쉽게 말해보면 자동 언어 번역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원래 GPU를 명령을 코딩을 하기 위한 언어가 따로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언어가 있는데 일반 개발자들 그러면 GPU 언어를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말고 쿠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일반 범용인 코딩할 수 있는 랭귀지는 뭐 C++이라든지 뭐 포트란 베이식 같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 자동으로 GPU 언어로 트랜스포밍을 해줘가지고 사용자들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가서 쇼핑을 하는데 한국말로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하면은 휴대폰이 요즘 중국말로 다 통역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해준 거죠, 일종의. 네. 그러다 보니까 GPU 생태계에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온 사람들이 다른 랭귀지 세트라든가 다른 어떤 아키텍처 어떤 중간에 모델 같은 것들을 사용한 거 익숙치 않다 보니까 고객에 피링이 된 효과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단순히 성능이 좋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쿠다라는 것을 통해서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엔비디아가 반짝할 회사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들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막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이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블랙웰이라는 거는 이제 차세대 제품 아키텍처라는 거야. 그래서 블랙웰의 아키텍처를 적용한 제품들은 이제 B 시리즈로 네이밍이 되는 거고요. B100, B200 그것도 이제 묶어서 이제 하나의 거대한 우리 데이터 센터용 풀셋으로 묶이면 뭐 GB200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네이밍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기존의 호퍼 H100 시리즈와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훨씬 더 그 안에 있는 로직 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밀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퍼포먼스가 높아진 건 당연한 거고요. 더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좋은 점이 뭐냐면은 부피는 커지는 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칩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런데 전력 소모가 굉장히 감소한다라는 거죠. 고성능이 되면서 전체 부피 셋은 작아져요. 동일 용량으로 하게 되면 칩 하나의 크기는 커지지만 용량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용량으로 환산했을 때 부피가 작아지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전력 소모가 오히려 줄어든다. 고성능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돈이 좀 더 비싸긴 하죠. 더 비싸지겠지만 더 고성능인데 전력 소모가 적고 그다음에 전체 부피를 줄일 수 있다. 같은 네. 용량 대비. 그럼 난 차라리 그걸 사겠다. 비싸지만 이런 수요가 이미 벌써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차세대 제품인데 벌써 기대치가 굉장히 높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양산을 시작했다고 젠스랑 CEO가 얘기는 했어요. 비백을요? 비백을 이미 양산했는데 그게 이제 전체 본인들의 출시하고 있는 AI용 칩셋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을 하지 않지 않아서 저희는 뭐 현재로서 제가 판단하기엔 10%를 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마도 3분기, 4분기 정도로 가면 20%, 30% 정도까지도 올라갈 거다. 블랙웰을 적용한 B 시리즈 제품들이. 그래서 시장 조사 기관에 보면 트렌드포스 같은 약간 좀 글로벌 저명한 시장 조사 기관에는 내년 말쯤 되면은 블랙웰을 적용한 아키텍처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 중에서 한 40%, 50%까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그 얘기는 당분간 한 2년 정도는 여전히 H백이 주력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거꾸로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그 이 비백 같은 경우는 그 액체 냉각 기반으로 설계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까지도 가장 그 핫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액침 냉각, 뭐 워낙 그 발열 문제 뭐 이야기들 하면서 배터리에서도 사실은 그게 지금 네. 많이 불거지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게 성능이 높아지니까 퍼포먼스는 좋아지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발열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물리적인 어떤 컨포먼트를 보더라도 배터리 용량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재 위험성도 커지고 해서 현재는 순행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일부 액체 냉각, 순행이죠. 거기서는 네. 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일부 아마 도입이 시범적으로 되고는 있을 거예요. 지금 아직도 이제 전반적으로는 공냉식을 쓰고 있는 방식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AI 컴퓨터 같은 경우 슈퍼컴퓨터급이니까 굉장히 빠르게 연산해야 되고 또 거대하게 많은 용량들이 하나로 세트로 묶여 있으니까 발열 이슈가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HBM 자체가 발열 이슈가 크다라는 거죠. 아, 네. 이게 기존에는 이제 AI용 칩, 엔비디아 칩도 초기 모델은 그랬을 건데요. 한가운데 아주 커다란 GPU가 하나가 존재를 하고 그 옆에 이제 어차피 그래픽 기반이니까 그렇죠. 이제 삼성이든지 뭐 하이닉스, 주로 하이닉스 거였겠지만은 GDDR, LPDDR 같은 거, 그래픽 DDR 세트 뭐 5 시리즈가 주로 썼을 것 같은데 최소 6개에서 8개, 12개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큰 정원을 갖고 있는 단독주택 같은 구조였던 거죠. 설계 자체가. 이랬던 것들이 HBM이 되면서 공간을 줄이고 좀 더 입출력 하는데 데이터를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병목 성장을 줄이겠다고 해서 만든 것들이 HBM이고요. 결국 HBM은 흩어져 있던 그래픽 D램들을 그냥 묶어서 아파트같이 한 채에 만들어 버리자. 그럼 공간은 하나, D램 하나 세트의 공간만 차지하지만 위로 8개나 12개를 쓸 수 있으니까 전체 스페이스가 확 줄어드는, 풋프린트가 막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D램이 1층에 있으니까 위가 뚫려 있잖아요. 네. 뭐 지붕으로 얼마든지 열을 방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파트다 보니까 층과 층 사이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은 거죠. 네. 그 아주 좁은 공간에서 열을 발생하는데 처리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방열 이슈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열을 처리하는 것들이 사실은 점점 칩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핫 이슈가 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HBM 자체에서도 어떻게 하면 방열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고민하는 거고요. 칩메이커 쪽에서 이걸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중간에 이제 플로잉 필링을 해주는 머티리얼에 대한 것들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구조적인 것들 그래서 유리기판 얘기도 뭐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한층에서는 전체 칩 세트에서도 이걸 냉각을 어떻게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PC 보면 데스크탑 보면 옆에 팬 돌아가잖아요. 네. 그게 결국에는 CPU를 식혀주기 위한 팬인데 그렇죠. 이게 고성능 그다음에 슈퍼컴퓨터 되다 보면은 선풍기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선풍기만으로 냉각을 하긴 충분히 않아지는 거죠. 그러면 물에 푹 담가버리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냥 물은 아닐 거고 아마 그게 굉장히 소량이면서 물보다 냉각 효과가 빨라야 되니까 윤활유 계열일 거예요. 그래서 윤활유 계열의 어쨌든 냉각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이고 블랙웰에서 처음으로 그걸 도입하겠다라는 것이 젠스랑의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이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엔비디아는 지금 정말 최첨단, 더 좋아지는 그 기술력을 계속해서 지금 고민하면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삼성전자 오늘도 엔비디아 납품 실패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뭐 지금 뭐 3%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만 삼성전자는 기존의 그 HBM3 이쪽에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금 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을 못 맞추고 있는 현상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삼성전자 HBM을 좀 둘로 좀 쪼개서 좀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전체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 4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 얘기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도 HBM 수요는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네. 그런데 거기에는 납품을 하는데 왜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엔비디아는 납품을 못하느냐? 엔비디아가 훨씬 고성능 칩이거든요. 네. 다른 경쟁 제품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발열 이슈라든지 전력 소모 이슈가 훨씬 더 기준치가 높은 거예요.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기준치들이. 그래서 삼성전자 HBM을 못 만드는 건 아닌데 만들어서 다른 고객들은 다 그 정도는 만족을 해요. 본인들의 퍼포먼스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삼성전자 칩을 쓰더라도. 근데 엔비디아는 훨씬 더 고성능의 칩이다 보니까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됐던 거죠. 왜냐, 페일류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기준을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라서 HBM을 못 만드는 건 아니다. 그래서 HBM을 삼성전자 못한다라는 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인 것이고, 단지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한다라는 것이 팩트인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던 것들을 이제 외신을 보면은 여지까지 사실은 다 설왕설래했었잖아요. 왜 그럼 그렇죠. 테스트 총과 늦어지느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음모론도 많이 나왔잖아요. TSMC가 경쟁력을 죽이기 위해서 중간에서 뭐 공작을 하고 있다라는 말도 있고, 일각에서는 한미반도체의 TC본도를 지금 납품 못 받고 있거든. 삼성전자 네. 불편한 관계여서. 그렇죠. 예전에 특허권 문제 있었던 거. 이 기존에 그렇죠. 기존에 갑을 관계에 있을 때 좀 갑질이 좀 있었던 걸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한미 반도체 제품이 없지는 결코 엔비디아의 테스트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못할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로이터에서 나온 걸 보면은 어쨌든 익명의 제보자라고 돼 있긴 했었지만 근데 그 수가 많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3명 중에 뭐 2명의 의견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거기 보면 명시를 했어요. 페일류 테스트에 페일류한 거 2가지를 했는데 방열 이슈하고 전력 소모 이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이미 이전부터 예상을 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예요. 요소들 중에서. 네. 저도 예상컨대 이게 뭐 동작이 안 하고 이럴 수는 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고객들한테 이미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뭔가 좀 더 하드한 기준치를 넘지 못했다라면 방열 이슈란 전력 소모가 너무 크다라는 이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 두 개라는 이제 의견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뭐 그것도 사실은 뭐 기업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언론사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소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역시 예상했던 범주 중에 있었던 요소들이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고민이 생기는 것이 이게 단순한 뭐 테스트가 좀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라면 2주, 3주 이내도 납품이 가능할 수도 있죠. 퀄 통과를 할 수도 있는데 방열 이슈라든지 전력 소모 이슈라면 잘못하면 쉽지 않다. 설계부터 뜯어 고쳐야 되고 전체 레이아웃을 수정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렇다면은 진짜 더 멀어지는 2분기에 장담할 수 없다라는 쪽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분위기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왠지 모르게 한미 반도체의 어떤 기술을 제외한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해보려고 계속 하는데 잘 안 되는 안 듯한 됐던 거죠. 느낌. 네. 그게 불편한 관계가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현재로서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HBM의 패킹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어차피 들어가는 D램 자체는 비슷한 거니까요. GDDR을 쓰는 거니까 결국엔 패키지하는 과정에서 차이는 그 각 단과 단 사이를 연결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본딩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 SK 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의 TC본도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매스 리플로 언더필 방식을 이용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필름 방식을 이용하죠. 넌 컨덕티브 필름 방식.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 결국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방열 이슈가 발생을 한다면 단과 단 사이에서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두 개 지금 본딩 방식의 차이가 났다라는 게 방열 이슈의 가장 큰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전력 소모 이슈는 사실은 칩 자체에서도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인풋 아웃풋 단자 부분에서도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관통형 전구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사실 이거다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워 좀 더 복잡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본딩 방식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에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렇다면 물론 이제 지나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문제라면은 그 HBM 납품, 그러니까 엔비디아 납품을 통한 삼성전자의 밸류 제자리 찾기 이것을 기대하는 분들은 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각오를 해야겠네요. 지금 조금은 우리가 뭐 곧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조금은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만약 로이터의 기사가 맞다라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젠슨 왕의 사인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확 달아올라가지고 기대치가 놀랐잖아요. 4월달에 그때만 해도 4월에 사인했으니까 5월 되면 좋은 소식이 있겠거니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젠슨왕 입장에서는 주요 공급자가 될 분명히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제가 우호적인 입장에서 약간 립 서비스를 해줬던 게 아닌가라는 현재로 지금을 해서 보면은 그렇게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뭐냐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율이 80%다. 이걸 아주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떠돌고 있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 삼성전자의 모르겠지만. 수율은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는 한 정확한 값은 알 모르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사실 SK 하이닉스의 수율 80%도 이게 사실은 딱 수치만 얘기했기 때문에 가장 맥시멈 값을 얘기한 건지 평균 값을 얘기한 건지 특정 기간의 수율을 말한 건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평가할 때는 정확한 밸류에이션 하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시장에서 예상했던 SK 하이닉스 HBM 수율이 50에서 60 정도였었는데 어떤 기준을 하더라도 80이라는 수치를 달성했다는 얘기는 밖에서 제3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더 높아졌다는 것들을 입증했다는 건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삼성전자는 본인이 함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 맞는지 30%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얘기하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HBM이라는 이 큰 바운더리 하에서는 삼성전자가 원래 전통적인 강자였다고 저희도 계속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소위 HBM3로 비견되는 엔비디아향 제품들 여기에서의 콜 테스트를 지금 삼성전자가 통과를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HBM3도 사실은 납품을 하고 있죠.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다른 고객한테는. 곳에. 그래서 지금 납품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산을 못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물론 HBM3 5세대에는 아직 본격 양산을 못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4세대까지만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이미 5세대를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미 한 세대가 뒤진 거는 일단 저희가 팩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4세대는 양산을 이미 성공을 하고 있고 고객한테 납품을 하고 있지만 아직 가장 주요 고객한테는 콜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기가 사실은 팩트인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3세대까지는 큰 차이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사실은 전략적으로 HBM을 밀진 않았던 거죠. 회사 차원에서. 왜냐 이거 말고도 돈 버는 제품이 많은데 그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다 우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에 비해서. 근데 돈을 잘 버는 애들이 있는데 굳이 아직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애에 더 많은 우리가 재정적인 인력적인 포커스를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집중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건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략적으로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꾸준한 지속적인 개발과 이거에 대한 인력 투입, 재정 투입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이죠. 그 짐 켈러 워낙 전설적인 분이니까 반도체 설계와 관련해서는 이분이 삼성전자와 손을 잡으면서 뭔가 확 달라질 거를 기대했던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생기는 문제들의 이 짐 켈러의 역할은 없는 건가요? 다른 쪽 분야인가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엔비디아 향에 대한 HBM 하나에 대한 거라서 삼성전자가 취급하고 있는 그 다양한 제품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HBM은 사실은 하나에 불과한데 워낙 상징성이 크고 임팩트가 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마진이 높다 보니까, 그러게요. 매출에 대비해서 수익에 끼치는 마진이 높다 보니까 이게 대한 우리가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거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 외부에서 인재 한 명 영입했을 때 단순히 하나의 제품에 타깃한 건 아닐 거고요. 전반적으로 디램, 낸드 아니면은 지금 차세대 생각하고 있는 패키지 관련된, 링키지 관련된 CXL 같은 이런 기술이라든지 전방적인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을 하기 때문에 HBM 하나를 놓고 단기간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는 조금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삼성전자 이번에 대표도 경질된 거죠? 그러니까 바뀐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너무나도 지금 정기 인사 시즌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우리가 보통 조직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헤드가 바뀌면은 그 라인이 이제 또 바뀌잖아요. 그대로 인수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변화가 내부적으로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결국에는 거기에서 이제 기업의 저력이 나오는 건데 분명히 임원급에서는 많은 변동이 있을 겁니다. 헤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사장급에서 부회장급으로 사실은 격상이 됐잖아요. 힘을 네. 실어준 거기 때문에 인사에서 아마 본인의 기존에 같이 일을 했던 많은 임원들을 주요 포지션으로 이동시키는 연쇄적인 인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또 다시 밑에 핵심 부서들의 이제 구성들이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실무부서까지 연차적으로 이게 순차적으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이 걸리고 있고요.
그렇게 새롭게 세팅된 조직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서 개발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해서 그 아웃풋이 나온 데까지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소요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대표이사를 교체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은 올해 연말쯤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변화의 움직임도 좀 한 템포 늦은 거네요. 진작에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작년쯤에 했으면 그랬어요.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딱 하고 하이닉스에 있는데 밀리는 그 순간. 그래서 그죠. 그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적기였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연초에 이렇게 크게 뒤처지는 것들을 미연에 좀 당겨서 쫓아갈 수도 있는 상황도 있었는데 조금 늦었다라는 느낌도 좀 있긴 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우리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다라는 또 격언도 있다 보니까 늦었을 때는 그냥 늦은 겁니다. 연말 정기 인사에 했을 때보다는 지금 5월 달에 전격적으로 했다면 7개월을 벌은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도전 카드를 하나 더 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아, 진짜 저는 좀 낯설어요. 이게 삼성전자면은 그냥 워낙 가지고 있는 게 초격차, 세계 인류, 뭐 기술 경영 이런 것들이 워낙 머릿속에서 그냥 기술력 그냥 삼성전자가 최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애플 6월 10일 예정된 그 WWDC 세계 개발자 회의 이것을 또 주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들은 애플에서 온디바이스 AI와 관련해서 또 뭔가 변화가 크지 않겠냐라는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기대를 하면서 봐야 되는 겁니까? 애플이 AI 시장에 이제 결국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던 네. 거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라면 애플의 입장에서 지금 두 가지로 타겟팅을 하겠죠. AI 시장을 놓고 보면 하나는 본인들의 메인은 비즈니스는 결국 서비스업이거든요. 결국에는 B2C를 향한 온디바이스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AI를 얼마나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가지고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이냐라는 쪽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본인들의 칩을 만들겠다라는 게 또 하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언급이 될지 그중에 하나만 언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고객 서비스 입장에서 본다라면 결국에는 지금 이제 AI 서비스가 지금 가는 걸 보면 맨 처음에 이제 텍스트에서 정지 영상으로 갔다 지금 동영상 쪽으로 가고 그렇죠. 있었고 지금 그렇게 본다면은 거기서 현재로서 온디바이스 쪽으로 간다라면 폰에서 우리가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사실은 전문가들은 쓸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애플을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기존에 사실은 애플은 AI 서비스를 이미 수년 전부터 해오고 있잖아요. 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AI 비서인데 굉장히 로우 레벨인 거죠. 근데 그래서 사실 거기에 고성능 AI 칩과 그전에 이제 많은 트레이닝을 했겠죠.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해서 충분히 학습이 돼 있는 AI를 이용을 한 어떤 대화형 서비스에 대한 론칭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라 일단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시장이 지금 굉장히 지금 격전 초기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제 사방에서 오디오 지금 중심. 오디오 중심으로 가고 있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칩인데 칩은 사실 저희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게 어차피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라든지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오픈 AI도 마찬가지고요. 직접 칩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거는 시장에 내놓겠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사용할 자급자족할 칩을 만들리는데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 내가 필요한 만큼 나한테 구매 물량이 돌아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들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아니라 본인 자체적으로 지금 사용할 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AI 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발표가 들어오더라도 저는 임팩트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많은 플랫폼 업체들하고 지금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먼저 발빠르게 지금 제공하겠다든지 아니면 청사진을 내놓을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구현해 줄 수 있는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결국 이것의 모든 시발점이 되는 챗GPT 이쪽에서 지금 소라 단계까지는 왔는데 동영상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게 또 새로운 혁신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 시장 혹은 이 장비의 어떤 확장 수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제 저는 반도체 시장 전체를 연구를 할 입장에서 보면은 반도체 시장 특히 이제 메모리 시장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통 성장 곡선을 얘기를 하잖아요. S를 뉘어놓은 성장 곡선을 얘기를 하면
지금 그런 메모리 시장은 어느 쯤에 와 있느냐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구간은 이미 지나섰고요. 변곡점을 넘어서서 이제 사실은 기울기가 좀 점점 완만하기 시작하는 지점 근처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굉장히 이게 수십 년에 걸친 사이클이다 보니까 짧게 끊어보면 약간 직선 구간 같은 곳에 와 있는 거예요. 네. 직선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10년이 안 남았어요. 이 구간이 끝나는 게. 그 다음부터는 급격하게 둔화되기 시작하는 영역으로 들어설 텐데 여기에서 지금 증대한 것이 AI인 거죠. HBM인 것이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오랫동안 반도체 수요를 이끌어줄 수 있다고 하면은 직선 구간이 좀 더 연장되는, 익스텐드되는 효과가 있어서 반도체 시장, 메모리 시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것들 좀 더 뒤로 뒤연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지금의 이 반짝 기대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게 최소한 5년, 10년 정도 끌어가 줄 수 있으려면은 최종적인 플랫폼 업체들이 될 텐데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곳들이 나와야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따라서 가고 이럴 텐데요. 초기에는 지금 너도 나도 지금 투자를 하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던 애들이 2017년부터 데이터 센터 붐이 일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AI형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겠다라는 게 붐이어서 여기에 한동안 이제 저희가 수요가 발생할 거예요. SSD도 따라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낸드도 같이 붐이 갈 건데 이게 사실은 2, 3년 반짝에 머물러서는 큰 임팩트를 주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PC, 노트북, 휴대폰 같이 기존의 수요들이 이미 꺾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쪽 수요가 볼륨으로 보면 훨씬 크잖아요. 네. 기존의 수요들이. 근데 훨씬 큰 8, 90%의 기존 수요는 꺾이고 있는데 새로운 수요가 빵짝 성장이 강하게 굉장히 길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쇠퇴를 막을 수가 없는 거라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픈 AI가 새로운 거를 굉장히 지금 뭐랄까 빠른 텀으로 내놓고 있잖아요. 새로운 네. 서비스들을 굉장히 빠르게 뭐 1년 6 혹은 6개월 만에 새로운 서비스를 등장시키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을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동영상에서 그 다음 단계 지금 말씀하신 제가 볼 때는 기대하는 것들이 아마도 maybe 확실치는 않겠지만 의료 쪽으로 우리들이 이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으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법률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서비스 그걸 오픈AI가 다 하지는 못할 거고요. 많은 이제 그런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이용하려는 이제 플랫폼 업체라든지 전문적인 그쪽 분야의 이제 인더스트리에 있는 기업들이 AI를 활용하는 쪽에 얼마나 빠르게 그것에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를 빠르게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추론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기존 비즈니스보다 더 메리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AI 쪽으로 사람을 사용하던 것들을 AI로 전환율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냐. 요것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반짝하고 끝날 것인지 HBM이 될든지 엔비디아 칩이 될든지 이것이 5년, 10년 이상을 롱런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결정될 거고요. 그 롱런 여부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급격하게 둔화된 시기가 10년 이내에 올 건지 10년 이후로 미뤄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 섹터, 산업 전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뭐랄까 로드맵 같은 게 좀 보여지네요.